자, 네, 413페이지. 부동산 간접 투자제도. 예. 리츠란 말이 있는데, 일단 책에다 아무것도 체크는 하지 맙시다. 그냥 보는데요. 자, 여기 봅니다. 리츠. 이제 이렇게 써요. 리츠. 아마 리츠란 용어는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어를 읽어볼게요. 리얼 에스테이트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인베스트, 트러스트. 인베스트가 투자예요. 투자. 부동산 투자. 트러스트 신탁회사. 그냥 회사. 그래서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보니까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를 리츠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를 거꾸로 가볼게요. 거꾸로. 예. 회사인데 맞죠? 뭘 하는 회사예요? 투자하는 회사예요. 근데 투자 대상이 딱 결정됐네. 뭐에만? 부동산에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거꾸로 읽어보니까 회사인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회사인데 투자 대상이 딱 결정돼 있어. 어디로? 부동산에 관한 투자만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회사가 바로 리츠입니다. 어디에다만? 부동산에만. 그러면 어디? 첫 번째, 감 잡는 게 중요하니까. 리츠는 리츠다. 시작. 그래요. 리츠는 리츠예요. 리츠는 리츠. 그러면 이 리츠 회사가 돈이 되게 많대요. 돈이 엄청 많대. 근데 보니까 여기 나이키 신발 만드는 공장이 하나 매물로 나왔는데 이거 사면 돈이 될 것 같아. 근데 돈도 많이 있대. 수익성도 있을 것 같아. 그럼 기꺼이 인수합병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회사야.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어디에다만? 안 된다 이거지. 리츠는 회사를 만들 때부터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리츠는 리츠니까. 리츠는 리츠가 아닌 다른 회사랑은 인수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 그대로 리츠니까. 두 번째. 리츠는 주식이다. 시작. 리츠는 주식이다. 자, 리츠는 일반 부동산 투자처럼 실물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일반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 때는 사는 거야 그냥. 근데 팔려고 할 때 원하는 시간 내에 잘 안 팔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리츠는 환금성이 낮은 게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니야. 리츠가 아니고 부동산 투자는 환금성이 낮은 게 문제인데 리츠는 뭐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주식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현재 시세대로 주문을 넣고 하면 얼마든지 사고 팔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 리츠는 주식이니까 주식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환금성이 높다 낮다? 환금성이 높다. 이 두 가지. 다시. 리츠는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리츠는 리츠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랑은 인수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리츠니까. 두 번째. 리츠는 실물 형태가 아니고 뭐 형태로? 주식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환금성이 높다 낮다? 높다. 리츠는 주식이다. 일단 이렇게 감 잡고 그 다음 넘기세요. 417페이지를 가보니까 자, 지금 책에다 체크하지 말고 보자고 그랬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 책에다 밑줄 긋고 체크하고 그래야 돼요. 제 책에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다 똑같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한 5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550페이지, 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페이지를 많이 줄인 거예요. 예. 원래는 이제 보면 한 650페이지 이상 됐거든요. 근데 빼고 뺐는데 이만큼 뺐어.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페이지를 더 줄여버리면. 이게 책값 얼마래요? 3만 원. 그래. 아유, 우리 기준 잘하네? 아이고, 우리 기준 잘해. 그냥 잘하고 있어. 아주 그냥. 아유, 기준 잘하고 있어. 앞으로 기준 앞쪽으로 앉지 마. 다 기준 뒤쪽으로 앉으세요. 네. 책 35,000원인데 만약에 책 페이지를
사실 이거 있잖아요. 200페이지로 줄여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근데 200페이지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3만 5천 원 붙이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이게 도둑놈들아 그러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모든 책들은 이보다 더 얇은 기본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출판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줄인다 이거지. 예. 근데 사실은 책은 아무튼 이렇게 나왔는데 더 줄여야 돼. 더. 우리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높은 것만 가지고 해도 합격 점수 철철 넘쳐. 막 십몇 년에 한 번씩 나온 거 그따위 왜 봐? 어? 볼 필요 없지. 그래서 어디 부분은 과감하게 X 쳐버리라고 하고 어느 부분은 밑줄 그어라. 근데 그냥 읽어만 봐라. 그러면 밑줄 긋고 한번 읽어봐라. 어디는 그냥 가볍게 체크하고 눈으로 살짝 한번 훑어보고 가라. 어디는 별표 쳐라. 밑줄 어디 그어라. 그 중에 여기는 형광펜으로 치라. 왜냐?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이 용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함정이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의 유동성이 증가야 감소야? 증가죠. 근데 시험에는 감소라고 나오거든. 그럼 여기다가는 유동성 증가 이런 데에다 체크하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중요한 내용, 좀 덜 중요한 내용, 확인해야 될 내용들 다 구분해서 저도 지금 책에다 밑줄 그리냐고 죽겠어 지금 앞에다 하느라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1, 2월달, 3, 4월달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책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체크하지 말고 그냥 가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뭐 준비하고 와야 돼? 형광펜 준비 하나 하시고 색연필 준비하면 안 됩니까? 이런 소리 물어보도 말고 알아서 해. 그 형광펜 준비하라면 선생님 색깔은 어떤 걸로 할까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 뭐 거기까지 물어보고 그래. 그리고 색깔 펜, 빨간 펜 하나 준비하시고 빨간 볼펜. 선생님 파란색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볼펜 저기 뭐지? 검정색이라든지 샤프로 밑줄 긋지 마. 색깔이 있는 걸로 해야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 펜하고 형광펜 하나 준비하고 나는 밑줄을 좀 이쁘게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조그만 자 있잖아요. 이렇게 한 요만한 거 있어. 그거 하나 가지고 하면 좋을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책에다가 다음 주는 수업 내용을 열심히 들으라지 말고 책에다 밑줄을 열심히 가. 밑줄을. 그래야지 그 부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절대 고득점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대신에 실질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할 거니까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또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밑줄을 못 긋겠다 그러신 분들은 다음 주에 책에다가 5만 원 끼워가지고 와. 가지고 그렇지. 그럼 돈만 받아 챙기겠어. 책에다 밑줄 다 그어가지고 갖다 줄 테니까 뭐 정 안 되면 돈으로 떼오면 돼요. 세상은 복잡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교수님 제가 안 이사 오세요? 제가 이사 오신다고. 아니 저기 밑에서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사 올 수가 없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정 못하겠다 그러면 5만 원이면 돼. 5만 원 딱 넣으면 밑줄 다 갖다 줄게요. 네. 진짜야. 자 농담이고. 다음 417페이지 잠깐 보니까 표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란 말이 있어요. 저기 417페이지 보니까 표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벅거리면 1, 2월달 수업할 때 밑줄만 긋다가 끝나겠다. 어디 찾으라고 하면 힘들어. 자, 어디 자기관리 보이시죠? 네. 자기관리 옆에 위탁관리 있고 오른쪽에 기업 구조 조정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보이십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흔히 말하는 CR리츠라는 게 있어요. CR리츠는 기업의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한 부동산 투자회사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잠깐 이야기할게요. CR리츠가 어떤 식이냐면 기업이 구조 조정을 한대. 멀쩡한 수익성도 높고 현금 보유 능력도 있는 기업을 갖다가 구조 조정한다는 말은 안 어울리잖아요. 뭐 기업의 구조 조정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뭐 경영 상태도 안 좋고 돈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있나 봐. 구조 조정을 하겠대. 그럼 채권단들 있잖아요. 기업을 압박하는 거죠. 너 죽을래 살려줄까? 너 살고 싶으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빨리 매각해서 현금화 시키고 구조 조정 시키고 이렇게 하랍니다. 그러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물 같은 거, 토지 같은 거 안 쓰는 것들 팔려고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500억짜리야. 근데 빨리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야. 막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CRH는 이런 기업이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내놓은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매입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대신에 당연히 헐값으로 사겠죠. 그렇죠? 예? 예. 아무튼 그런 게 CRH다. 자, 그러면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보통 회사야. 그래서 실체가 있는 그냥 보통 회사입니다. 근데 위탁관리 CRH는 둘 다 실체가 없어요. 그냥 서류상의 명목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냥 오늘은 세부 내용 보지 말고 감으로 찍는 거야, 감으로. 감으로. 자, 시험에서 잘 물어봐 주는 게 상근 직원이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우리 밖에 우리 실장님 이런 분들은 상근 직원이에요. 왜? 책상이 자기 책상 있잖아. 그러면 이 책상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저기서 근무하는 거 맞죠? 상근 직원이거든. 자, 찍어봐. 상근 직원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상근 직원 있어, 없어? 여기는 서류상 회사라니까. 상근 직원이 없겠죠? 다음. 본점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회사 자산에 투자 운용을 해요. 자산에 투자 운용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있네. 회사의 자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자산에 투자 운용을 하는데 내부에서 직접 하느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느냐, 그게 있어. 그냥 또 찍어봐. 내부에서 하겠어, 위탁하겠어? 어떻게 해? 아, 직원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내부에서 하겠어요, 위탁하겠어요? 위탁하지. 왜? 직원이 없잖아. 위탁 내부. 예, 그렇게 이제 딱 가지면 돼.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다, 없다? 있다. 나머지는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만 잠깐 듣고 넘어가주면 되겠고. 어지? 이 중에 시간을 다투고 좀 촉박한 게 뭘 것 같아? 찍어봐. 셋 중에. 기업이 꼴딱 숨 넘어가기 전에 빨리 이런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줘야 되겠지. 그러면 다른 거에 비해서 CRH는 규제가 더 심할까 완화돼 있을 것 같아. 그렇지? CRH는 규제가 완화돼 있어야지. 세금 혜택이 있어야지. 빨리 자금 모아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내는 부동산을 매입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핵심 CRH야. CRH는 아무튼 급해.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돼 있다, 완화돼 있다, 완화돼 있다. 이런 감만 듣고 넘어가면 돼. 그리고 정말 시험이 잘 나온 게 있는데 뭐가 뭔지 몰라도 돼. 뭐가 뭔지 몰라도 되고 지금 있잖아요. 뭔가를 한번 읽어보고 아까 사람 팔아먹지 말자 뭐라고 그랬지? 공순이. 그래,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면 나중에 아주 기묘하게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잡거나 기억하려고 하지 마. 그냥 흘려보내. 대신에 읽어보는 거야. 이게 시험에 절대적입니다. 뭔지는 생각도 하지 마. 어떻게 읽냐? 5, 3, 3, 70, 50, 50. 자, 그냥 읽어봐. 시작. 5, 3, 3, 70, 50, 50. 다시 시작. 5, 3, 3, 70, 50, 50. 리치 나오면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뭔지는 생각도 하지 마. 얼른 책 넘겨버려. 네.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이 복잡해지면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422. 보지 말라니까 뭘 또 확인하고 그래. 그냥 보지 말라니까. 네? 나는 못 믿는 거예요. 보지 마. 보지 마. 근데 방금 아까 뭐라고 했더라? 시작. 5, 3, 3, 70, 50, 50. 들어봤죠? 이제 잊어버리거든. 근데 딱 2달 후에 이 자리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기억나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급하게 마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 시험 보려면 얼마나 남았어? 10달 남았어, 10달. 한참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차분하게 가면서 차분하게 받아들여야지. 처음부터 뭐 억지스럽게 암기하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읽어보면 되는 거야. 422페이지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 기초요령이 나와요. 이제 감정평가라는 것은 부동산이란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게 이제 감정평가인데 일단 뭐 칠판 통해서 그냥 용어만 한번 볼게요. 부동산 감정 평가. 이제 감정평가라는 것은 부동산이란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게 감정평가예요. 그러면 볼까요? 부동산 이렇게 있어요, 상가가. 근데 이런 말이 있네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에 2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사니까 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상가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저한테 있는 거 맞아요? 맞죠? 상가를 가지고 은행에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도 저한테 있겠죠? 그리고 상가를 남한테 빌려줄 수도 있나? 아, 임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러면 어디? 상가 처분한다면 3억 원이라는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대요. 자, 수도. 가격을 가액이라고 돼요. 가격을 뭐라고 한다? 가액. 자, 가격이라고 나오든 가액이라고 나오든 의미 전달받는 데는 문제 없죠? 좋아요. 다음 세를 내주면 월 임대료를 120만 원을 받는데 이 120만 원은 임대료라고 그래. 뭐라 한다? 임대료. 줄여서 그냥 임료라고 돼. 시험에는 두 가지 용어 다 나와요. 어디 임대료라고 나오든 임료라고 나오든 역시 의미 전달에는 문제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가격 임대료 스톱.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서로 다른 권리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다음에 이 가격을 뭐라 불러주냐면 교환의 대가라고 불러줍니다. 뭐에 대한 대가? 교환의 대가. 다음 임대료는 다른 사람이 내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월세 120을 지불해야 된대. 그래서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그래요. 자, 사용 수익을 줄여서 뭐라 한다? 용익. 자, 그래서 감정평가는 교환에 대한 대가인 뭐와? 가격과 용익에 대한 대가인 뭐로? 임대료를 구성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읽어볼 거예요. 이거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는 교환에 대한 대가인 가격과 용익에 대한 대가인 뭐로? 임대료로 구성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시험에는 가격 구하는 거, 이 부분이 시험에 절대적입니다. 가격 구하는 게 절대적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 그러면서 이제 교재를 427페이지로 넘어오셔가지고 일단 이제 감정평가의 분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번 쑥 읽으면서 넘어가 볼 텐데 그 중에 좀 의미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잡아낼 건데 자, 먼저 뭐 평가 주체 이런 거 됐고 양가로 2번에 보니까 강제성의 여부에 따른 분류 이런 게 있는데요. 자, 1번 보니까 필수적 평가 있죠. 에? 밑에 보니까 임의적 평가 있죠. 둘 중에 어떤 놈은 할 수 있다고 어떤 놈은 해야 된다고 하거든. 누가 해야 한다죠? 그렇지. 필수적 평가는 하여야 한다예요. 임의적 평가는 할 수도 있다. 예, 저기 필수적 평가만 가끔 나오는데 흘려들어. 토지를 수용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죠. 반드시 보상평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하는 겁니다. A란 주택이 경매에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면 감정가를 평가를 해야지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죠? 그러면 경매에 나온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방금처럼 어떤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누가 원하지 않더라도, 의뢰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것을 필수적 평가라고 그래. 무슨 평가? 필수적 평가. 넘기세요. 저 밑에 42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이 현황평가 보이세요? 그냥 들어요. 현황평가는 있는 현황,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게 현황평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있는 현황,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게 현황평가다.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도로가 있는데 A 필지가 있어요. A 필지는 도로 어떤 면하고 인접해 있지 못한 토지죠. 건축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토지. 맹지라고 합니까? 그죠? 근데 옆에 보니까 B 토지가 있네. B 토지는 일단 도로하고 붙었습니까? 맞죠? 그죠? 그럼 B 토지 가격이 제곱미터당 100원이라면 A 토지 가격은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30원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얼마나 떨어졌냐 이 차이가 있지. 30원까지는 안 가고요. 한 50원, 60원 뭐 이 사이가, 그러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60원 정도 한다고 합시다. 왜 30원까지 안 가냐면요. A 토지도 건축허가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날 수도 있냐면 B 토지 소유자한테 저기 나 이 토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게끔 좀 해줘. 내가 1년에 사용료 얼마 줄게. 라고 민법에서 지역권, 요역지,
승역지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도로 사용 승낙만 들어간다면 건축허가 다요. 그러니까 뭐 30원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또 비토지 소유자로부터 요만큼 이 도로 건축하려면 2m 이상만 붙어 있으면 돼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성인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요만큼만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필해도 건축허가 다 안 나. 나는 거예요, 나는 거. 그러니까 30분까지는 안 해. 이렇게 했어요. 어디? 만약에 이 토지가 지금 B토지 소유자 건데 제곱미터는 100원이었잖아요. 근데 A가 B한테 이거 팔아 가면 팔 수도 있겠지, 뭐 경우에 따라서. B는 이거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 토지를 팔 때 제곱미터당 100원에 팔까요? 얼마 정도에 팔 것 같아? 200원? 그렇게 마음 착해서는 돈 벌기 힘들 수도 있어요. 얼마 정도? 봐봐. B는 A의 숨통을 쥐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얼마? 1,000원? 거의 사기꾼 아주 좋아. 그걸 독하는 게 중요해.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1,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통상 이제 뭐 한 5배 이상 받으려고 해야겠죠. 줘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이제 이 토지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이 토지가 만약에 도로를 낼 수 있는 이 폭이 토지가 넓지 않으면 10배 주고 사도 괜찮아. 왜? 이거 10배 주고 사면 이 토지 이제 얼마짜리 이제? 이것도 이제 거의 90원, 100원에 육박하는 토지가 돼버리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처럼 A 토지도 사실은 맹지지방 건축할 수는 있어. 인접 토지를 매입한다면. 근데 현황평가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저렇게 된다면 하지 말고 있는 현황 있는 그대로 놓고 이야기하자 이거지. 그러면 맹지는 도로하고 인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건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현황평가예요. 네. 조건부 평가는 중요한데 아직은 체크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건부 평가. 자, 조건부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거죠. 그렇죠? 기한은 장래 확실한 거고. 28회 시험 끝나고 합격하면 술 사주겠다. 조건 기한. 28회 시험 끝나고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술 사겠다는 것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조건 불확실한 거고. 28회 시험 끝나고 오후 5시에 학원 와라. 술 사겠다. 이거는 확실하게 사는 거죠. 그건 기한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조건을 전제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 이거 들어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란 말이 있어요. 뭐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들어봤죠? 그렇죠.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라는 거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자, 무슨 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볼게요. 자, A 토지가 표준지야. A 토지가 뭐냐면 이 일대에서 표준이 되는 토지다. 그러면 B, C, D, E, F 이런 토지 가격을 알아보는데, 자, 먼저 A 토지가 100원이야. 표준지 공시가가. 근데 B 토지 가격 알아보려면 A 토지하고 비교해서 알아봐. 그랬더니 B 토지 가격 90원이야. 이 90원이 B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요. 뭐라고? B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자, D 토지는 A 표준지하고 비교했더니 110원이야. 이 110원이 D 토지의 뭐야? 개별 공시지가야. 자, 표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가격은 전부 개별 가격, 개별 공시지가야.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하고 비교해요? 표준지를 기준으로 표준하고 비교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표준지는 결국 가격을 알아본 데 있어서 표준이 된다는 것은 가격을 알아봄에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되는 땅이야, 건물이야? 기준이 되는 토지가 표준지예요. 맞죠? 그런데 표준지로 선정된 A 토지를 보니 토지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A 토지는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라 불러주냐면 건물이 붙어 있는 토지다 해서 건부지라고 그래요. 뭐라 불러준다? 건부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표준지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토지인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사실 우리 학원 주변에도 표준지 있다 없다? 많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아. 군데군데 다 있거든요. 근데 도심지대에 있는 토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죠? 표준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표준지는 기준이 되는 토지인데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토지하고 잘 어울리는 건물이야. 그러면 건물 때문에 토지 가격이 더 커져 버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다음, 이 건물이 토지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야. 그러면 건물 때문에 토지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나요? 그럼 안 돼. 표준지는 기준이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들랑 건물에 실제 철거를 하면 돼, 안 돼? 에이, 안 되지.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건물이 사라진다면 철거한다면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이 토지를 뭐라 불러주냐면 나지라고 그래.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게 뭐다? 나지. 그래서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독립된 나지 상정하에 평가하는 것을 토지가 독립됐대. 그래서 무슨 평가라고 불러주냐면 독립평가라고 그래. 맞죠? 토지가 아까 건물에 속박당하고 있었거든. 근데 건물이 사라지면 토지가 자유로워졌죠? 독립했죠? 무슨 평가를 한다? 독립평가라고 그래. 그러면 결국 독립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 하에서 독립평가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평가는 무슨 평가에 속한다? 조건평가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나중에 중요해요. 자, 다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들랑 건물에 뭘 전제 조건으로?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독립된 뭐 상정에서? 나지 상정하에서 평가한다? 그러면 독립되게 토지를 바라보겠다 이거죠? 무슨 평가다? 독립평가다. 그러면 결국 독립평가는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평가에 속한다? 조건평가에 속한다. 이 개념이 나중에 중요해요. 그래서 용어 한번 살펴봤어요. 용어만. 네. 자, 다음 이제 뒤쪽에 넘겨버리고요.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434페이지 봅니다. 자, 맨 밑에 이제 표를 가지고 가치와 가격을 이야기할 거예요. 가치와 가격을 이야기할 텐데 일단 그 표 왼쪽 가치 보이시죠? 가치에서 2번 주관적, 추상적 그 표 안에 2번 보이십니까? 표 안에 2번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관적, 추상적. 또 가격도 옆에 보니까 2번 객관적, 구체적 그것도 표 하나만. 양쪽 다 2번만 일단 표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예. 자, 일단 좀 이거 한번 용어 들어보고 갈게요. 들어보고. 예. 가치를 영어로 밸류라고 그래, 밸류. 가격은 영어로 프라이스라고 그래요. 가치와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 주택이 있잖아요. 한 달 전에 매매가 됐나 봐요. 그래서 등기부에 보면 실거래가 기재하도록 돼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거래됐는데 거래 가격이 3억 원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등기부를 복사해서 학생들 다 한 장씩 나눠줬어요. 자, 이 거래 가격이 얼마죠? 한 달 전에 얼마였죠? 대답해야 돼. 얼마였죠? 2구 동성으로 이견 없이 누구나 다 3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게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 그럼 가격은 실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값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가격은 이 부동산 얼마에 팔렸다? 3억에 팔렸다. 그러면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 맞죠? 맞죠? 얼마라고요? 3억. 구체적으로 딱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값이 가격이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맞죠? 그죠? 다음. 근데 가치는요. 이 가격이 이거는 그냥 3억이 가격인데 가치는 3억인데요. 거래 가격은 3억인데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주택이 오래됐거든. 한 50년 됐나 봐. 한 40년, 50년 됐나 봐. 근데 어떤 사람이 10억에 사겠다라고 와요. 깜짝 놀라서 알고 봤더니 대기업 회장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야. 그 대기업 회장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여기 살아가지고 성공을 했대. 다 성공하고 나니까 자기의 어린 시절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 공간을 가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시세는 3억이지만 10억 주고 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나요? 그럼 사용 가치는 1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대기업 회장한테는. 그죠?
경매로 물건이 나왔거든. 근데 감정가는 3억 2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세금 때리기 위한 기준시가는 2억 4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3억 원이라는 가격인데 어떤 의도, 어떤 주체가 어떤 목적 하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그게 가치야. 그러면 가치는 객관적, 주관적? 주관적이다.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 추상적 다 아시죠? 좀 이따 저희 10분 뒤에 그 강의 내용 끝나고 쪽지 시험 볼 건데요. 사전에 예고했죠? 안 했어? 그럼 이제 들으면 됐지 뭐. 쪽지 시험 볼 건데 60점 안 나온 학생들은 손바닥 100대 때릴 거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 맞죠? 네, 구체적이죠. 100대 때리겠다고 이렇게. 근데 다시 좀 이따 쪽지 시험 봐가지고 60점이 안 나온 학생들은 혼구멍을 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혼구멍을 내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안 했죠. 구체적, 추상적. 추상적. 얘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가격이 등기부상에. 오케이. 근데 가치는 어떤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시점에서 알아본 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가격은 등기부상에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거든. 그죠? 근데 가치는 얼마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시점에서 값으로 알아본 값 뭔가 확실해요?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하죠? 그러면 구체적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요거 바꿔서 내거든요. 바꿔서. 그러니까 지금은 개념만 잡자고. 가격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게 확 드러나 있는 거. 어? 이게 가격이라고.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죠? 맞죠? 근데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 하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원하는 값이 달라질 수도 주관적 있고 또 가격처럼 확실하게 3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애매모호하게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다. 그 소리가 이제 하나고 요 단락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설명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앞으로 이제 단기, 장기가 계속 나와요. 단기, 장기가. 근데 이제 몇 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어떤 법칙을 통해서 잡아내는 건데 단기, 장기는 무슨 말이냐. 단기는 지금 당장이야. 너무 촉박한 시간. 어떤 문제가 탕 터진 거야. 그럼 지금 당장은 해결돼야 한대. 문제 터지자마자. 해결, 이런 사례는 좀 별론데.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평택역 지붕에서 지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나간 사람이 다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지금 당장 그 구조물에 대한 조치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안전진단 해가지고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두세 달 있으면 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나요?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그냥 따라서 해. 이해하지 말고. 단기에는 뭔가 문제가 터지는 것이다. 문제가 터져도 바로 잡을 수 없다.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시작.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예. 단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빨리 대처할 수 없다. 그래서 괴리되고 불균형 왜곡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장기는 이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균형 상태가 된다. 이런 건데 어디 이렇게 볼까요? 이 동네에 주택이 100채가 있었고 수요가 100명이었어. 근데 이 동네, 이 지역에 유명한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대형 학원들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된 거야. 그럼 지금 당장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나요? 수요. 증가할 수 있죠. 그러면 공급은 100개인데 수요는 지금 150으로 늘어날 수 있죠. 가격 폭등하죠. 지금 당장 공급을 증가시켜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단계야. 문제가 터져도 지금 당장 대처할 수가 없어. 불균형, 왜곡. 근데 3, 4년 지나면 주택 수요가 원하는 양만큼 주택 공급을 착공하다 보면 3, 4년 후에는 수요가 원하는 150만큼 공급도 150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까? 그게 장기거든. 그래서 이런 법칙으로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따라 읽어.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시작.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균형 상태를 이룬다면 맞아, 틀려? 틀려. 불균형이다. 이해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단기는 불균형이에요.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뭐가 된다? 균형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거 말고도 많아. 막 끼워 넣기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거야.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묶어서 시작.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그렇게. 네. 오늘 마지막은 이제 요거 한번 봐야 돼요. 469페이지 봅니다. 이제 감정평가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는 평가 방식이 있는데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이번에 가로놓기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체크하지 말고 일단 칠판만 보세요. 칠판만.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감정평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 그런데 부동산이 있는데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가격을 알아보는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 어떻게 있냐? 예를 들어서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는 수익성 부동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상가라든지 뭐 그냥 떡 파는 가게라든지 뭐 그런 거 또는 임대료 수익 발생할 수 있는 빌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평가할 때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이 부동산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200평 되는 매장이 있고 20평 되는 매장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같이 붙어 있으면 이쪽이 어때요? 만들 때 돈 많이 들어갔겠죠. 더 비싸겠죠 사실. 근데 여기는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엄청 잘 돼. 막 줄 서서 먹어. 그러면 상가 권리금 이런 것은 여기가 훨씬 더 비쌀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의 평가는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수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냐 없냐. 수익성 여부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뭐 아파트라든지 토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다른 물건에 비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물건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얼마나 팔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시장성 여부에 따라서 또 유사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에 팔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학교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또는 행정재산 뭐 이렇게 뭐 실내체육관 뭐 이런 것들 시청 건물 이런 것들 이런 유형의 건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은 똑같은 걸 만들어낼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비용성에 의해서 가격을 평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세요. 자,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다시 한번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지금 아무 생각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아무 생각하지 마. 자꾸 그냥 읽는 거야. 읽는 거. 다음. 먼저 이제 비용성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원가 방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방식? 원가 방식에 의해서 구하는 가격을 적절하게 산출하는 가격이다 해서 적산 가격이다라고 해요. 자, 원가 방식에 의해서 구하는 가격의 이름이 뭐다? 적산 가격. 지금 생각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아무 생각 없죠? 좋아. 아주 좋은 자세야. 이게 어떤 건지 감만 잡아요. 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터닝 메카드라는 자동차 있어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몇 살이야? 아, 그러구만. 그러니까 알지. 나머지는 뭔 말인지 모르죠? 모르는 게 정상이야. 몇 개 있어요, 집에? 우리 20개도 넘어. 아무튼, 이제 여기 이제 조그마한 건데 변신 자동차가 있어요. 아무튼 얘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16,800원이에요. 방금 20분 전에 제가 16,800원 주고 사줬어요. 새 거죠? 근데 우리 애가 놀다가 기계를 깨트려 버린 거야. 그러면 이 터닝 메카드라는 자동차에 훼손이 발생했죠. 훼손이 바로 상각이에요, 상각. 훼손이 발생했으면 이 물건의 가격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상각이 됨에 따라 훼손이 발생함에 따라서 상각이 됨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죠.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건물도 원래 새 건물일 때는 감가상각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도 벗겨지고 창문틀도 벌어지고 벽에 균열도 발생하고 감가상각이 발생합니까? 맞죠? 상각 훼손됐다. 그만큼 가치가 감해진다. 그게 감가상각이에요. 예. 그러면 요거 고치는데 돈이 5천 원 들어간대. 그럼 이건 이제 더 이상 새 거야, 한 거야? 이거 얼마짜리죠? 이제 11,000. 아, 미안해. 그럼 계산을 다시 할게요. 요게 이제 15,000원이라 할게요. 이렇게. 그럼 좀 편할 거야, 아마. 원래 새 것이 15,000원인데 방금 깨졌는데 수리비 5,000원 나온대. 이게 이제 얼마짜리야? 10,000원짜리죠. 그게 원가 방식의 논리야. 헌거 가격은 새 거 가격에서 헌것이 된 만큼 가치를 감해주면 된대. 그러니까 새 거 15,000원에서 헌거 5,000원 빼니까 얼마? 10,000원 남았다. 이게 바로 원가 방식의 기본 논리예요.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읽어. 자, 이렇게 연결돼서 읽어. 시작. 비용성 원가 방식 적상가의 가격. 예. 지금 아무 생각 안고 있어요. 우리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야 지금. 예. 다음. 시장성은 아파트 이런 거 있죠. 우리 KB 시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보면 시세란 게 있어. 왜 시세가 있는지 아세요? 이 물건과 유사한 물건들이 많고 유사한 물건들의 매매 사례가 많으니까 시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 값은 통상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요 101동 302로 팔려고 중개업소 가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하냐 했더니 요 단지 103동 401호가 저저번 주에 얼마에 팔렸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되겠네요. 라고 유사한 부동산하고 뭐에서 이야기해? 비교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의 가격은 비교를 통해서 가격을 알아본다 해서 비교 방식이라고 그래.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수덕. 101동 301호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해. 그랬더니 이게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요. 저기 끝에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돼한대. 유사한 놈하고 비교해야지. 그래서 보니까 옆에 103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103동 401호는 유사해? 맞죠? 평형도 똑같고 층수만 차이 있지만 한 층 차이 나는데 도찐 개찐이야. 유사하죠? 그렇죠? 근데 103동 401호가 이번에 4억에 팔렸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101동 301호 가격을 평가하는데 1억이라고 평가하면 누가 믿어 안 믿어? 에이씨. 7억이라고 평가하면 에이씨 합니다. 3억 9,500. 4억 600. 그죠? 비교 방식에 의해서 유사한 놈하고 비교해가지고 구하는 가격의 이름을 비준 가격이라고 그래. 무슨 가격? B가 무슨 말이냐면요. 유사한 놈하고 비교를 한다가 B야. 그러면 유사한 놈하고 비교했죠? 가격도 그 비교한 유사한 놈의 가격이 뭐에서 나와야 돼? 준에서 유사하게 나와야지. 그게 바로 비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 가격 알아보려고 하는데 비교하는 놈이 4억이라면 이런 가격도 4억에 비슷하게 준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비준 가격입니다. 이것도 묶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할 겁니다. 자, 시작. 시장성, 비교 방식, 비준 가격. 다음. 수익을 발생시키는 물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많이 발생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수익에 의해서 평가한다.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이 수익 방식에 의해서 구하는 가격의 이름을 수익 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요. 자, 읽으세요. 시작. 수익성, 수익 방식, 수익 가격. 스톱. 왜 아무 생각 없이 하라고 하냐면요.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하세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거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번 시험은 시기적으로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가로놓기.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볼 때마다 계속 읽으라고 하면 징글징글해서 머릿속에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읽어봐.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수덕. 요 용을 알아두라 이건 아닌데 이걸 갖다가 가격의 삼면성이라고 듣기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측면이 세 가지가 있대.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측면, 이런 것은 이런 측면, 이런 것은 이런 측면. 가격의 매성, 삼면성. 다시 이렇게 밑으로 읽어.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됐어. 다음. 각각의 측면별로 평가하는 방식이 있대. 그래서 이렇게 읽어. 비용성 원가 방식. 시작. 비용성 원가 방식, 시장성 비교 방식, 수익성 수익 방식에서
세 가지 평가 방식이 있다라고 해요.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각각의 평가 방식별로 가격 구하는 것과 임대료 구하는 게 있어. 근데 아까 우리가 전에 저기 했네. 감정평가는 교환에 대한 대가인 가격과 용익에 대한 대가인 임대료를 구한다라고 그런 말 했었거든요. 근데 임대료 구하는 건 거의 안 나와. 가격 구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원가 방식에 의해서 구하는 가격이 무슨 가격이에요? 적절하게 산출되는 가격이래. 비교를 통해서 구하는 게 무슨 가격? 비중 가격. 수익 방식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수익 가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묶어서 그냥 읽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자, 시작. 비용성 원가 방식 적산 가격. 시장성 비교 방식 비중 가격. 수익성 수익 방식 수익 가격. 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쭉쭉 읽어봤어요. 어디 오늘 이제 했던 거 잠깐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책은 뭐 손대지 말고 봅시다. 투자 분석 기법 중에 요거 한번 했어요. 기법 중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한번 해봤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할인했다 안 했다? 할인했죠. 왜 할인이란만 붙었잖아. 그쵸? 예. 근데 두 번째 어림셈법 할인했다 안 했다? 할인하지 않았다. 여기만 기억하시고 어림셈법에는 승수법도 있고 승률법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인 어림셈법이 할인하지 않았으니까 자식들 승수도 수익률도 할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승수로 끝나든 율로 끝나든 전부 다 할인 안 했다라고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뭐 짜실한 건 놔두고 다음에 이제 비율 분석법 중에 LTV 하나 배웠어요. LTV. 부동산의 가격분의 부채의 크기죠. LTV가 높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LTV가 경우에 따라서 100% 넘을 수도 있다. 다음, 부부는 어떻게 하라고? 부부는 서로 싸우라고 있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뭐 말인지 몰라서 좋으니까 부부순 시작. 부부는 서로 순종하자. 부부순 했어요. 예. 분수는 비교값이 얼마야? 1인데 괜찮아. 아무 생각 없이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1보다 크면 크다 작다? 크다. 1보다 작으면 작다. 그래도 방금 0이라고 대답하시면 손들어. 누구야? 괜찮아. 잘하고 기준이 그랬구나. 잘했어. 왜냐면 이게 공부된 거예요. 아까 수년가 있죠? 수년가 돈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에서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 돈에서 돈을 빼는 것은 0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엉뚱한 대답이지만 0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뭔가 들어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점점 상태가 좋아지는 거지. 계속 이 상태로 끝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언젠간 좋아지는 거예요. 예, 됐고요. 두 번째, 부동산 관리하고 마케팅을 배웠는데 부동산 관리에서 관리의 3방식이 있었어요.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란 말 들어봤는데 여기서 자가관리, 위탁관리, 자 건물의 기밀 보안 유지가 곤란한 게 누구야? 위탁관리. 관리 업무의 타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자가관리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은 혼합관리. 다음 마케팅에서 STP 세분화, 목표 설정, 차별화. S가 뭐라고요? 세분화, P는 차별화. 4P 믹스가 있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가격 하나만 들어보자고 그랬지. 아까 감성동 이야기했네. 감성동. 뭐 무슨 정책? 시가 정책. 서로 똑같은 품질의 물건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게 시가 정책. 감성돔 이렇게. 예. 다음. 그다음에 저기 뭔가 차이가 생김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반영하는 것은 신축 정책. 들어봤죠? 그래 했어요. 다음에 이제 고객과 관계를 일회성 관계가 아닌 장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뭐 관계 마케팅 이런 소리도 아까 잠깐 한번 해봤고 용어 몇 가지 또 보기도 봤어요. 뭐 최유효 이용, 집약적, 조방적 이용. 도심지는 무슨 이용? 집약적. 시골은 듬성듬성, 조방적. 최유효 이용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고 잘 이용한다. 뭐 그 정도 용어만 뭐 들어보면 문제 없겠다. 예. 다음. 이자율에서 두 개 물어봤어. 자, 동일한 조건이라면
자, 고정금리, 변동금리 누가 금리가 높냐? 고정금리는 한번 금리가 결정되면 중간에 못 바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정금리는 사전에 예상 인플레이율을 미리 반영한다. 기억나요? 그죠? 변동금리는 금리 변동이 가능하고요. 선생님 경우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클 수도 있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누가 더 크다? 동일한 시점의 상황을 물어보니까 고정금리가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네. 다음에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가 결정되는 건데 누가 변해야지 변하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변해야지 금리가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뉴스 보면요. 맨날 정부가 변동금리를 높여야지 가상금리를 높여야지 이렇게 안 해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트럼프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맨날 이런 소리 합니다. 기준금리가 움직여야지 금리는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고 아까 어떤 용어 하나 중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체감식 상환 방식이다 라고도 했거든. 원금 균등의 의미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응? 빌린 돈을 전체 대출 기간에 걸쳐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 갚았죠. 1억을 10번으로 1000. 그래서 뭐 균등이야? 원금 균등이죠. 근데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래서 원리금 합계는 점점 체감한다. 요거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이게 중요하죠. 저당의 유동화. 은행은 차입자한테 돈 빌려주고 설정받은 주택저당 채권을 매각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의 유동성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파산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다음, MBS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해봤죠? 그렇죠. MBS는 증권 형태하고 채권 형태로 발행된다고 그랬죠? 증권은 투자자 발행기관 누가 책임진다? 투자자. 채권은? 발행기관. 다음에는 거기다 살짝 돌려서 한다고 그랬어요. 됐고. 암기 시작. S는 증권, 나머지는 채권. MPTB는 증권, 채권. 왜? S가 아니니까. CMO는? 채권, S가 아니니까. MBB는? S가 아니니까. MPTS는? S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전문가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 저런 무식한 놈 그럴지 몰라요, 저한테. 근데 우리는 무식해도 괜찮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S는 증권, 나머지 채권이에요. 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겠고. 리츠. 첫 번째, 리츠는 리츠다, 시장. 리츠는 말 그대로 리얼 에스테이트에다만 투자하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리츠는 리츠가 아닌 다른 회사랑은 인수합병할 수 없어요. 리츠는 주식이니까 황금성 높은 거 아시죠? 그렇죠? 가서 리츠가 이렇게 있었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CR리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실체 있냐 없냐? 실체가 있죠? 있냐 없냐? 없다. 상근직원 요거 없다. 투자운용 내부 위탁 내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직원이 있으니까 위탁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숫자 시작 5. 어머, 이건 마음에 들었나 보네. 금방 안개해버렸네. 그럼 나중에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시작 5, 3, 3, 70, 50, 50 그것만 딱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것만. 네.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는 뭐 교환에 대한 대가인 가격과 용익에 대한 대가인 임대료를 구성한다. 이런 말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 중에 이거 하나만 일단 기억하세요. 조건평가 아까 들어봤나? 그 표준지 공시지 가면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들랑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건부지를 독립된 나지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그랬죠? 독립평가 맞아요? 근데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했으니까 무슨 평가에 속한다? 조건평가에 속한다. 그래서 일단 조건평가 하나 들어놓고요. 네. 그 다음에 가치와 가격 배웠어. 아까 한 달 전에 이 주택은 3억 원에 거래가 됐다라고 등기부에 확 찍혀 나왔죠. 그 3억 원이 뭐야? 가격이야.
이거는 특정 시점에 하나가 있는 거죠. 확실하죠?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 구체적, 추상적. 구체적, 확실하니까. 근데 가치는 3억인데 어떤 목적하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값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애매모호하니까 추상적. 이렇게 했고. 아까 뭐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들어봤어요? 뭔 말인지 기억하지 마. 시작.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한 번 더. 시작.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자, 먼저 이것도 지금 체계 잡으려고 하지도 마. 이렇게 먼저 읽을 거야.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가격의 삼면성. 자, 이렇게 읽어. 이렇게. 시작. 비용성, 원가 방식, 시장성, 비교 방식, 수익성, 수익 방식. 각각 측면별로 세 가지 방식이 있네. 몇 방식? 3방식. 묶어서 읽어. 시작. 비용성, 원가 방식, 적상 가격. 시작. 다시 끊어서 시작. 시장성, 비교 방식, 비중 가격. 수익성, 수익 방식, 수익 가격. 아무튼 올해 마지막 수업을 즐겁게 끝내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는 다음 주지만 정말 우리가 정성껏 열심히 합시다. 근데 뭐 지금껏 한 건 정성껏 아니냐 그건 아닌데 이제 1월 달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게요.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하세요. 시간 딱 닥쳐가지고 학원 오지 말고 여건이 되면 학원은 한 적어도 한 2, 30분 전에 학원 오는 게 좋아요. 1월 달부터 이제 본 게임 할 거니까. 그래서 미리 와가지고 강의실 분위기도 좀 적응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해가지고 바로 선생님이 주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스탠바이가 돼줘야 돼. 그래서 만약 10시에 수업 시작하는데 시간 5분 전에 오거나 또 시간 딱 맞춰서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 스타트마저 이제 뭐가 준비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금쪽 같은 시간들을 뺏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찍 오는 거야. 몇 시에? 7시에? 그만 안 돼. 7시 말고 9시 한 반 정도에 미리 오셔가지고 항상 수업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놓으세요. 그리고 뭐 볼펜하고 형광펜 이런 거 준비하고 오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참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 뭐 할 거냐면 이제 제가 카톡으로 항상 이제 학생들 문제를 보내드리는데 다음에다가 제 이름 이렇게 박덕현 검색해 보면 박덕현의 부동산 학교령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입만 해놓고 그 카페 이렇게 화면 왼쪽 상단에 28회 카톡 문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카톡으로 문제를 보내줘요. 일주일에 2번. 그럼 밑에 이제 매월 며칠자 문제 해가지고 정답 해설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거니까 여기다가 그 저장해가지고 카톡으로 저 지역을 이야기해 줘야 돼. 왜냐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여기 뭐 평택 지역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제가 저장해가지고 그 학생들만 이제 골라서 이제 쭉 이렇게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문자를 보냅니다. 카톡으로 문제를. 그러면 저한테 와서 몇 번입니다 대답하지 말고 문제 딱 받으면 이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요. 이 카페에 정답 및 해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아마 10월 중순 정도까지 계속해서 제가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래요. 네. 자,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멋있게 만나요. 다음 주 열심히 합시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